자, 이 프로젝트에서 계정 문제를 먼저 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아이코들이 정말 묻지마 아이코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백서를 못해도 본 게 한 4, 50개는 이상 될 거예요. 지금까지 4, 50개 이상은 봤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백서 중에 이거는 정말 탑급입니다. 이 정도로 잘 쓴 백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준비가 많이 돼 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 제가 메디블로그 채팅방에도 있는데 하시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99%는 백서에 답이 있는데 백서를 제대로 안 읽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백서가 제가 이 버전 백서를 봤고 그 이전 버전, 이거 발표 이전 버전 백서도 봤는데 정말 잘 썼어요. 정말 많이 준비했고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다 고려했다는 게 보여요. 자, 보시면 일반 사용자 계정을 보시면요, 이게 환자예요. 환자는 본인의 의료 정보를 모두 읽고 쓸 수가 있어요. 환자가 뭘 쓰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고혈압 환자라든가 혈당 환자들은 집에서 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핸드폰에 혈당 적는 것처럼 앱을 킨 다음에 자기 혈당이랑 혈압 같은 걸 적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타인의 의료 정보는 원칙적으로 못 보겠지만 계정 소유자 승인 시 가능. 그 말은 뭐냐면 가족 계정 같은 거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 일이 터졌거나 내 애가 뭔 일이 터졌을 때 실시간으로 이 앱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요. 타인의 의료 정보 쓰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족 계정에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거는 비의료인 생성 기록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즉 정말 쓸데없는 거를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저는 알러지가 있는데요. 무슨 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약 알러지가 있대요. 아무 도움도 안 되거든요. 약을 알아야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비의료인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이거는 가족이 그냥 쓴 거구나. 그냥 뭐 무슨 알러지인지 나중에 찾아내가지고 적어놔야 되겠다. 뭐 이 정도 기능 정도 해줄 수 있겠죠. 뭐 이런 게 있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하면 좀 극단적인 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의료 공급자는 의사예요. 의사나 치과 의사라든가 뭐 한의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은 본인 읽기 쓰기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건 뭐 읽기 쓰기 본인 거는 뭐 누구나 다 가능한 거고, 타인의 의료 정보 읽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정 소유자가 승인할 때만 그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그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진료를 보러 가서 당신의 의료 정보 좀 볼게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승인인 거고요. 근데 응급 상황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기절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은 경우에는 그냥 강제로 열 수 있어요. 강제로 열 수 있는데 강제로 열은 거는 강제로 열었다는 표식이 남아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어느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ABC라는 사람이 환자 환자 D의 의료 정보를 열었다라는 게 네트워크에 남는 거죠, 기록이. 그럼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이라는 걸 적어놨고, 뭐 보호자도 있을 거고 나중에 뭐 환자도 있을 거니까 이 상황이 이치에 맞으면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새로운 것 같지만 현재에도 대부분 있어요. 특히 정신과 병력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에서 정신과를 보시면 굉장히 걱정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의료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그런 병력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력을 누구 아이디로 접속했는지 다 기록이 남고요. 정신과 병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팝업창이 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있던 병원은 그랬었어요. 아무튼 누구누구의 이거는 당신이 보는 진료와 관계없는 진료일 수 있고 이건 법적으로 기록이 남으니까 문제가 됐을지 본인 책임인데 그래도 열겠냐 뭐 이런 식으로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한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수는 있다는 건 제가 이해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의료정보 쓰기, 이것도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이건 의사가 썼다고 기록이 남겠죠. 예,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진료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승인 행위니까 아마 이거를 진료 등록을 할 때 같이 승인이 읽기 쓰기가 같이 되는 시스템을 아마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뭐 따로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의료 연구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라고 보면 돼요. 의료 연구자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 연구를 하고 싶어요. 당뇨병 연구를 하고 싶으면 현재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수가 당뇨병 연구를 하고 싶으면 자기 병원에 오는 당뇨병 환자들로만 연구 모집단을 꾸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병원에 100명의 당뇨병 환자가 와요. 근데 자기는 그 중에서 60세 이하, 뭐 혈압이 몇 이하, 뭐 혈당이 얼마 이하로 조절되는 분만 찾고 싶어요. 그거에만 가지고 연구를 할 거야. 그럼 100명 중에 그게 한 2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20명만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아니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자기가 보는 환자는 대학병 같은 경우 연구할 때 그 동의서를 서식을 다 뽑은 다음에 그 매치된 환자가 오면 그 환자의 동의서를 줘서 그 환자가 동의를 해주면 그 사람을 연구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연구에다 넣는 거야 자기가. 근데 실제 만날 수가 없으면 이 동의서를 주지를 못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혈당 연구를 하는 당뇨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60세 이하 혈압 뭐 150 이하, 혈당 150 이하로 조절되는 사람들만 원한다. 라고 이 시스템에다가 딱 메디블록에서 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건에 맞는 환자가 떠요. 그럼 그 환자들한테 일괄로 메시지로 동의하겠냐,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당신의 정보를 쓰는 대가로 뭐 메디블록 토큰이 아니고 내부에서는 또 메디포인트라는 걸 쓴다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그 대가로 몇 포인트를 주겠다 라고 표시를 해서 주면 이 돈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돈이 마음에 안 들면 노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집단은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메디블록이 한국을 떠나서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까지 진출했어요. 거기서도 많은 병원들이 메디블록에 참여를 하거나 정부 주재로 메디블록을 해서 모집단이 더 커졌어.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인 인구로 가능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어져요. 이거는 의학계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이에요. 이거는 현재로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논문은 100명 단위나 1000명 단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명 단위가 정말 수십 명 단위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1000명 단위면 보통 돈을 되게 많이 쓰는 거고 10,000명 단위가 되면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블록체인, 메디블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의료 블록체인이 한 가지가 전 세계를 통합하거나 몇 가지 블록체인, 한 3-4개 의료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의료 연구자가 여러 블록체인을 쓴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 다 있다면 어떤 연구를 할 때, 어떤 약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할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현재 여러분이 드시는 약은 임상 실험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게 1억 명, 뭐 수천만 명 이런 단위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절대 못해요. 그 어떤 약을 물론 약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약을 많이 쓰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기서 새로운 당뇨병 약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당뇨병 환자들한테밖에 실험을 못 해보잖아요. 그 약의 효과를 알려면. 물론 당뇨병 어느 사람들한테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을 알려면 당뇨병 실제 걸린 사람들한테 해봐야 되잖아요. 그 임상 실험을 하면 사실 보통 한 몇천 명 수준이 끝이에요. 10,000명 이상은 힘들어요. 근데 이걸로 하면 임상 실험 때뿐만 아니라 임상 실험 때는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약이 시판된 뒤에 이 약의 부작용을 느끼거나 문제가 되는 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할 수 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통용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의료계에서 안전한 약은 좀 신명하게 얘기하면 안전한 약은 아스피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고 수십 년 동안에 그 데이터가 축적된 게 아스피린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다른 약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른 약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간을 줄여줄 수는 없지만 모집단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의학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를 지녀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제약 회사들은 이거에 엄청난 돈을 주더라도 이런 연구 데이터라든가 이런 커넥션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고 물론 제약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또 이런 메디블록 같은 거를 돈 들여서 개발할 수도 있죠. 뭐 하여튼 이 시스템 자체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자, 이런 이 토큰 모델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용화 계획을 짜는데 급급하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논의가 어려운데 정말 이 팀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이 메디 토큰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드 토큰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알트코인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떨어졌다가 지맘대로예요. 근데 상용화가 된 다음에 또 이렇게 가격의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 마음대로 발생하면 이거 안전쟁 통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메디 포인트라는 약간은 변동률이 작은 포인트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꿔가지고 매드 토큰으로 메디 포인트를 사서 이거를 메디 포인트로 어떤 의사나 환자나 어떤 의료 연구가나 이걸 이 내에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메디 포인트는 블록체인 어떤 토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GV에서 쓰는 포인트라든가 어떤 현실에서 쓰는 포인트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년 뒤면 2년 만기로 사라지고 이 3달간의 그 변화 비율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딱 특별히 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가격 조정을 위해서 내부의 변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토큰 분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가 판매가 될 거고요. 8%가 연구, 12%가 비즈니스, 10%가 어드바이저나 얼리 인베스터, 20%가 파운딩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예시는 일반적으로 이걸 넣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아이코 분석하는데 이걸 보지 않는데 이걸 왜 집어넣냐면 백서가 워낙 잘 써져 있기도 했고 이게 워낙 생소한 분야고 실생활에서 의료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시는 분은 잘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한 것들을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한 거예요. 자,
물론 백서 내용입니다. 백서 내용을 제가 베껴온 건데, 베껴온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백서에 서비스 예시가 있어도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건강진단, 2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하든, 보험원에서 하든, 그런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어떤 그 결과표를 받잖아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항상 볼 수 있어요. 항상 볼 수 있고, 더 좋은 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사가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적어놨는지, 이 환자는 감기에 걸려서 왔는데, 기침을 하고, 가래가 있고, 콧물이 나고, 목이 부어있고, 인후가 부어있고, 그래서 아마, 감기로 보인다. 혹은 아마 인후염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열은 몇 도고, 이런 게 의사한테 굳이 듣지 않아도, 의사, 듣기 어렵잖아요. 사실. 다 설명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다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도 의사 입장에서는 EMR을 본인만 이해할 수 있게 약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만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의사들끼리의 통용되는 약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침하면 커프 해서 C만 적고, 가래면 S 해서 스푸텀 이래서 S만 적고, 이런 식으로 약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쓰기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의사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들이 일반 단어로 바꿔야겠죠. 한글 단어로. 기침으로 바꾸고 가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텐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동보험 청구. 이거는 블록체인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분야가 두 가지예요. 금융, 보험. 금융 안에 보험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은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 나오면서부터 이 보험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코를 투자해 봤으면 알겠지만, 아이코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이더를 집어넣는 순간 처음에 여러분이 들은 그 변환 비율대로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1퀀텀을 보내면 2000 메디블록을 받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돈을 보낼 때, 아이코 돈을 보낼 때, 그 상대의 지갑을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코딩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퀀텀이 들어오면 그 보낸 데한테 2000 매드 토큰을 다시 주라 라는 게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즉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항목을 넣으면요, 의사가 진단, 대장암이라고 넣고 엔터를 치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빙서류로 필요한 것들, 거기다 이제 증빙서류가 있겠죠. 암 조직 검사라든가, 영상 판독 결과라든가, 그런 조건들을 거의 안에 넣겠죠. 그 조건들까지 전부 만족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 대장암 2기 진단 딱 되면, 대장암 2기면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으면, 그 진단이 이루어진 즉시 여러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험회사한테 손해일 것 같죠?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험심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심사는 가입할 때도 하지만 이 보험금 지급하는 데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도 필요가 없어져요.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단이 되자마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보험업계는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사고보험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보험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앞서가는 보험회사들은 많은 부분 블록체인을 집어넣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교보생명인가? 거기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쪽으로 집어넣을 계획에 대한 신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즉, 보험들은
꼭 의료보험만이 아니에요. 모든 보험들이 다 블록체인화 될 거고, 의료보험 당연히 보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마트 컨트랙트로 바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2세대 블록체인들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은 이런 블록체인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사후 청구에 한국은 사보험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귀찮아요. 본인이 진료 뭐 확인서, 뭐 의사 뭐 진료서 이런 걸 떼가지고 보험회사한테 보내야 보험회사가 그 다음에 돈을 주고, 공보험은요 병원 입장에서는 더 짜증나요. 한국은 병원이 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병원 입장에서는 진짜 싫거든요. 진짜 싫어요. 진짜. 그리고 병원이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는요, 일단 병원에다가 진료를 본 다음에 10만원 정도를 줘요. 10만원 정도를 주고, 그 10만원을 청구를 해요, 국가에다가. 그럼 국가가, 너 진료 봤으니까 이 중에 한 8만원 돌려줄게 하고 돈을 돌려줘요. 독일도 그렇게 하고요. 중국도 그렇게 하고요. 일본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대부분 국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게 당연 지정제인 경우에도 한국만 병원이 그 책임을 져요. 그 책임을 병원이 지는 게 왜 짜증나냐면요. 한국은 의료비가 싸요. 그러니까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요. 환자를 많이 봐야죠. 그럼 의사가 환자 보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 의원을 하면 의사 한 명에 간호사 한 2명을 쓰는 건데, 거기다가 보험 측에 청구를 해가지고 청구해서 삭감을 당하면 그걸 재심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행정적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삭감을 당하면 대부분의 의원은 돈을 그냥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받는다고 뭐 남아서 일을 더 할 수도 없고, 하루에 환자 뭐 50명, 뭐 100명, 최소한 한 6, 70명은 봐야 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사로서의 월급 이상을 버는데, 그거를 삭감이 되면 하나하나 그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환자가 적을 땐 가능하지만 환자가 많아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작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는 보험 행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저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을 뽑던가. 그러니까 작은 병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작은 병원일수록. 큰 병원은 상관이 없어요. 돈을 큰 병원이 더 많이 벌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한국이 사용자 친화적이에요. 환자 친화적. 환자는 무조건 제가 가서 3,000원, 뭐 3,500원 내면 그걸 끝이에요. 이게 삭감이 되든 안 되든, 뭐 삭감이 몇 번 이상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면 몇 번 이상 받으면 그때부터 삭감인데 아무도 몰라요. 한국의 보험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요. 환자들한테 과거력을 물어보면 수술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수술 받은 건 알아요.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5년 전에. 왜 받으셨어요? 왜 받은지는 모른대요.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가 무슨 병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병은 당뇨, 혈압 정도는 알고요. 그냥 뭐 심장이 안 좋다 정도까지만 알아요. 심장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미국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하면요. 미국은 본인이 먹는 약의 성분, 본인이 무슨 병을 앓고 있고 무슨 수술을 받았고 이거를 환자가 너무 빠삭하게 알아요.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 16만 원씩, 뭐 20만 원씩 내고 앰뷸런스 한 번 타면 300만 원을 내는데, 여러분이 알기 싫어도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자기가 무슨 병인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알아요. 내가 너무 내가 개인의 넋두리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거 너무 이거 좀 약간 이상하게 갔는데, 아무튼 현재 한국의
이런 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삐걱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환자 친화적으로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 쪽에 안고 있는 부담이 많은데 이게 어느 순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병원 개인 의원들 같은 게 대거로 문을 닫거나 망해서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미래가 별로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점으로 점점 더 간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보험금을 어디서든가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런 블록체인화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냥 여기서 그냥 줄일게요. 네, 이거 하면 몇 시간 동안 얘기할 것 같아서 별 의미는 없는 얘기니까 이거랑 어쨌든 이런 자동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제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네. 그다음에 P2P 의료 데이터 시장.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임상 연구 쪽이랑 좀 연계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는 이제 대행 병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체인 병원들 이런 환자 자기가 볼 수 있는 환자가 끝이고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병원에다가 그 약을 줘서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제약회사들도 그 환자 풀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 해달라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지 이 병은 얼마나 이런 환자가 있고 그러니까 당뇨를 예를 들면 이 환자는 1형 당뇨 환자가 몇 명을 보고 이 환자는 2형 당뇨를 몇 명을 본다 뭐 이런 데이터를 제약회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큰 병원들 위주로 주는 거죠.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식으로 큰 병원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모집단 숫자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돈은 많이 들이지만 결과물은 사실상 부실한 경우가 많고요. 정보 제공주자인 환자에게는 돈이 안 들어와요. 의료정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의 정보를 그런 식으로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전체의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걸 변환되는 즉시 돈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환자가 2형 당뇨병 환자 60세 이하 뭐 혈압 얼마 이하 뇌졸중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거 조건들이 걸려져 있는 거에서 이 환자가 이 약을 2년간 먹었을 때 그 1000명을 갖다가 대상을 했을 때 이게 몇 프로에서 뭐 뇌졸중이 생겼거나 뭐 당뇨가 뭐 악화됐거나 뭐 조절이 잘 안 됐거나 뭐 이런 통계가 되는 순간 이게 엄청난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여기서 환자에게 돌아온 페이백은 없는데 이런 블록체인화를 시킬 경우에는 환자에게 페이백이 돌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메디포인트로 돌아오는 구조이겠지만 그래서 이 메디블록이 커질수록 이 의료 데이터의 모집단도 커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전체 갔을 때와 한국에 몇 명 병원들이 있을 때랑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일본까지 됐을 때 혹은 더 큰 나라들까지 됐을 때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까지 됐을 때 데이터 시장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임상 연구 아까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뭐 모집단의 크기 자체가 논문의 가치를 올려요. 실제로 그 아주 원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자기 제자들이 여러 의대에 교수로 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 여러 개 대형 병원들을 아우르는 어떤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수님들은 그 데이터를 낸 것만으로도 아주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완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조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야 되지만 10,000명이 넘어가고 10만 명이 넘어가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논문의 가치는 그 해에 아주 유명한 논문이 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큰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환자 입장에서 이제 친화적인 건데, 여러분이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치질이 걸렸다. 치질이 걸리면 뭐부터 하겠어요? 일단 네이버에서 치질을 쳐보겠죠. 근데 이거에 좀 강화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치질라고 이렇게 딱 진단이 되면 이 앱에서 이제 치질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 진단이 그다음에 치질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자동 연계가 되는 거죠. 연계가 되는 거고, 이 진단이 안 돼 있어요. 진단명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내가 예전에 치질이 걸린 적이 있고 요즘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정보를 메디블록에서 갖고 있잖아요. 메디블록 위에 있는 건데, 메디블록에서 갖고 있다기보다는, 왜냐면 나밖에 못 여니까 내가 이제 내 증상을 적으면 이거는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막 내 증상을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항문이 좀 가렵고 뭐 어쩌고 이런 거를 뭐 변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걸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치질에서 뭐 치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치질랑 치료랑 다른 점이라든가 치료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연관된 정보들이 뭐 인공지능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주변에 암 환자들 보면 제일 궁금하시는 게, 본인보다는 이제 보호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췌장암 3기인데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뭐 유방암 2기인데 생존율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저희가 되게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1, 2, 3, 4기라고 하지, 암마다 기수가 그 기수 안에서도 여러 개의 기수가 또 나뉘는데 진단이 되는 순간 논문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최신 생존율, 5년 생존율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 의가 직접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국과 같은 이런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환경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가 적을 수 있잖아요. 진단명에는 어쨌든 몇 기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기수에 따라서 예후를 생존율이 몇 프로다 이런 거를 굳이 아는 의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바로 앱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환자 입장에서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로드맵을 좀 볼게요. 화이트 페이퍼가 1.0이